조선 중기 한양의 유서 깊은 북촌 마을. 이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자란 두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명망 높은 가문의 장자, 윤태준. 또 다른 한 명은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재능을 지녔으나 가세가 조금 기운 집안의 아들, 최진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경서를 읽고 시를 논하며 학문의 길을 걸었고 그들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큼 깊었습니다. 윤태준은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품이었고 최진혁은 강직하고 때로는 엄격한 면모를 지녔으나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했습니다. 윤태준은 좌의정의 자리에 최진혁은 우의정에 이르렀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르며 국사를 돌보느라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가장 가까운 벗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윤태준 대감은 오랜만에 벗을 만나 담소를 나눌 생각에 최진혁 대감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높은 소들대문을 지나 너른 마당에 들어서려는데 안에서부터 귀를 찢는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매질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허드렛이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감히 내 집밥을 축내느냐. 사내놈이 그만한 힘도 없어서야 어디에 쓰겠는가. 마당에는 여러 하인이 웅크린 채 서 있었고 그 가운데 유난히 왜소한 최고의 사내노비 하나가 흙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이미 여러 차례 매를 맞은 듯 붉은 피멍 자국이 선명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대감은 손에 회초리를 든 채 분노에 찬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 이게 무슨 소란인가? 어찌 이리 화가 나셨소? 윤태준 대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가며 묻자 최진혁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회초리를 마지못해 내려놓았습니다. 윤 대감, 어서 오시오. 저놈을 좀 보시오. 노비라는 것이 제구시를 해야 할 터인데 저놈은 쌀 한 가마 옮기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장작을 패라고 시키면 도끼질 한번 제대로 못하니 어찌합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 속이 터질 지경이요. 윤태준 대감은 땅에 엎드린 노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은 현우라 했다. 다른 하인들보다 훨씬 마른 체격에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먼지투성이 얼굴 아래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총명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 대감, 사람은 그 신분보다 가진 재능과 성품이 더 중요하지 않겠소. 힘이 부족하다 하여 무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법, 분명 다른 재주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소. 윤태준 대감의 부드러운 말에도 최진혁 대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감, 노비의 본분은 노동이요.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노비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소.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손짓하여 하인들을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매를 맞던 현우 역시 절뚝거리며 일어나 다른 하인들 틈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두 대감은 사랑채로 자리를 옮겨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윤 대감, 따님 수아 아가씨가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더군요. 그 고운 자태와 현숙한 품성이 온 한양에 자자하던데 듣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과분한 말씀이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랐을 뿐입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도 이제 곧 있을 과거를 준비하고 있소이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반드시 급제하여 가문의 명예를 높일 것이라 믿고 있소. 윤 대감,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오. 우리 민준이가 과거에 급제하면 수아 아가씨와 혼인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두 아이가 짝을 이루면 우리 두 가문의 우위도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 더할 나위 없는 경사가 아니겠소? 윤태준 대감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대감의 제안은 고맙소. 나 역시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오. 허나 아이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 우선 민준 도령이 과거에 급제한 후에 두 아이가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를 알아갈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겠소.
한편 최진혁 대감의 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학문에는 큰 뜻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명석했으나 끈기가 부족했고 어려운 글을 읽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어느 답답한 오후, 민주는 읽던 책을 마당으로 내던지고는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는 민준의 글 시중과 잔심부름을 맡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리 좀 와보거라. 예, 도련님. 부르셨습니까? 아이고, 머리가 아파더는 공부를 못하겠구나. 속이 답답하니 바람이나 쐬러 나가야겠다. 너도 같이 가자. 현우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대감이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도록 잘 보필하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분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도련님께서 학문에 더욱 매진하시어 이번 과거에 꼭 급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면 또 저번처럼 호된 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가자면 가는 것이지. 내가 어찌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정 맞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오기나 해라. 결국 현우는 민준을 따라 몰래 집을 빠져나와 기방이 늘어선 번화가로 향하였습니다. 민준은 도착하자마자 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기방문 앞에 초조하게 서서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밤이 깊어졌지만 민준은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퇴청한 최진혁 대감은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느냐? 서늘한 그의 목소리에 하인들은 당황하여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느냐? 민준이가 어디 갔는지 묻고 있지 않느냐? 그게 도련님께서 방에 계시지 않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종일 나오지 않으셔서 공부하고 계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뭐라고? 당장 온 동네를 뒤져서라도 찾아오너라. 하인들은 급히 밖으로 흩어져 민준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하인이 기방 앞에서 서성이는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현우야. 대감마님께서 도련님을 찾으신다. 어서 도련님을 모시고 돌아가거라. 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기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취기가 오른 민준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도련님을 찾으십니다.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입이나 다물고 있거라. 결국 민준은 만취한 상태로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밤새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최진혁 대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젯밤 어디서 무엇을 하다 이제야 들어오는 것이냐? 그게 옆마을에 새로 생긴 서당의 학문이 깊다 하여 잠시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현우 녀석이 자꾸 쉬어가자고 조르며 술을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딱 한 잔 마셨는데 그만. 날이 새고 말았습니다. 현우가 밖으로 나가자 하였고 술까지 권하였다고. 그것이 사실이냐? 예, 아버님. 저는 오직 학문에 정진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최진혁 대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우를 쏘아보았습니다. 현우.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현우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민준 도련님의 서슬퍼런 눈빛과 대감마님의 불호령 앞에 감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잔소리를 잠시 듣는 척하다가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아무 죄 없는 현우만이 싸늘한 대감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 괘씸한 노비 놈. 감히 내 아들을 꿰어 학문을 방해하고 술까지 마시게 했단 말이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대감마님,
소희는 결코 닥쳐라. 어디 천한 노비 주제에 변명을 하려 드느냐? 당장 저놈에게 멍석을 깔고 매우 쳐라.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하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이 깔리고 현우는 밧줄에 묶인 채 엎드려졌습니다. 곧이어 육중한 몽둥이가 그의 여인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질이 이어질수록 현우의 등은 찢어지고 피가 흘렀으며 그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대문이 열리며 윤태준 대감이 들어섰습니다. 최 대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마당에 참혹한 광경과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현우를 본 윤태준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윤 대감, 잘 오셨소. 저 놈이 내 아들의 학업을 방해하고 술을 마시도록 유혹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윤태준 대감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깊은 고통, 그리고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감, 혹시 이 일이 보이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 않겠소? 혹시 저 아이에게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는지? 그럴 리 없소이다. 내가 분명 저놈에게 민준이가 과거 시험에 전념하도록 잘 보필하라 일렀거늘. 윤태준 대감은 매를 맞아 정신을 잃어가는 현우를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최 대감에게 말하였습니다. 최 대감, 이 노비의 이름이 현우라 하셨소. 혹시 이 아이가 정령 쓸모가 없다 여기신다면 제가 데려가도 괜찮겠소. 윤 대감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야. 저런 쓸모없는 놈 데려가시구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그렇다면 제가 데려가겠소. 현우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윤태준 대감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윤 대감 집의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해주어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현우야, 많이 아프겠구나. 현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질이 고통으로 온몸이 욱신거렸고 정신은 혼미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 대감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선 몸부터 추스르 거라. 내 너에게 충분히 쉴 시간을 주겠다. 현우는 힘겹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윤 대감 집의 하인들은 현우의 상처에 정성껏 약을 발라주었고 그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현우는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윤 대감 집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사일이나 장작 패기 같은 힘쓰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현우야, 저기 있는 쌀가마를 곡간으로 좀 옮겨다오. 현우는 온 힘을 다해 쌀가마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그만 가마니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쌀알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어이쿠. 힘을 잘 못 쓴다고 듣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다른 하인이 당황하며 쏟아진 쌀을 주워 담고 쌀가마를 대신 옮겼고 현우는 미안함과 자괴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장작을 패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어 힘껏 내리쳤지만 장작은 쩍소리만 낼 뿐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현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 대감은 그를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며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태준 대감은 정오 무렵 잠시 낮잠을 청한 후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정원에서 책을 읽으며 시를 읽고 있는 어여쁜 딸 수아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구절이 무엇이었더라? 생각이 나질 않네? 바로 그때 옆에서 조용히 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어제 읽으시던 시 말씀이시라면 꽃은 피고 지며 바람에 흔들리나 한때의 붉은 빛 아침 이슬에 쓰러지네. 허나 향기는 남아 다시 봄을 기다리네. 이 구절이 아니었는지요? 수아는 깜짝 놀라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그 시를 아느냐? 혹 기억하고 있었느냐? 아가씨. 어제 저녁 아가씨께서 정원에서 시를 읊으시는 것을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그 구절이 하도 아름다워져도 모르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현우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함과 함께 글에 대한 남다른 이해가 엿보였습니다. 그래, 맞다. 바로 그 구절이었어. 고맙구나, 현우야. 현우는 아가씨의 칭찬에 놀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태준 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화창한 어느 날 윤태준 대감은 마당을 이리저리 오가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대감마님. 내가 네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혹시 너는 이 세상에서 천리를 가도 스스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우는 당황했지만 잠시 후 침착하게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짧은 생각이나마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오냐, 오냐. 어서 말해보거라. 소인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바로 그림자이옵니다. 뭔니라? 그림자라고 하였느냐?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대감마님. 사람은 천리를 가든 만리를 가든 그림자는 항상 그 사람을 따라 함께 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림자 자체는 단 한 걸음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사옵니다. 오직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그 모습만 변할 뿐이옵니다. 현우의 명쾌한 대답에 윤태준 대감은 순간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현우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서둘러 다시 관복을 갖춰 입고 대궐로 향하였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아가씨 수아와 함께 저작거리에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마당 한가운데 좋은 쌀가마니들과 값비싼 비단, 귀한 약재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들은 다 무엇이옵니까? 하! 주상 전하께서 하사하신 물품들이다. 그동안 전하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시던 난제가 있었는데 마침내 그 해답을 내가 알려드렸기 때문이지. 이게 다 현우 덕분이다. 현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답했을 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의 하사품까지 받게 된 것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귀한 하사품으로 우리 식솔들 모두 모여 잔치를 열도록 하자.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 마을 사람들, 굶주린 이들 그 누구라도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도록 하라. 그 소식에 윤대감 집 식솔들뿐만 아니라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최진혁 대감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잔치 한가운데서 하인들과 어울려 웃고 있는 현우를 발견하자 잔뜩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헉! 내까진 노비 녀석이 감히 양반들 잔치에 끼어들어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다니 참으로 가관이로구나. 주제를 알아야지. 현우는 모욕적인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수아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민준을 꾸짖었습니다. 최 도련님, 아무리 신분이 다르다 하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하였습니다. 사람을 그리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은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핀잔을 주고 하찮은 노비 편을 드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라 하였소? 아가씨는 나보다 저런 미천한 노비 놈이 더 우선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좋습니다. 당장 아버님께 말씀드려 우리 두 집안의 혼담은 없던 것으로 해도 좋겠소. 그리하여 주신다면 저야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귀함을 모르고 남을 업신여기는 분께 제 한평생을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민주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윤태준 대감은 마당의 가족과 식솔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고 현우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현우야, 내 서재에 가서 주역과 사서 삼경을 찾아오너라.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봉투도 함께 가져오너라. 잠시 후 현우가 서재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사서 삼경과 봉투는 여기 있습니다만 주역책은 서재에 없었습니다. 하! 현우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노비의 신분이지만 남몰래 글을 익혔구나. 그렇지. 현우는 순간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느니라. 아마 최 대감 댁에 있을 때 민준 도련님의 글 공부를 어깨너머로 보며 남몰래 배운 것이겠지. 대감마님, 어찌 그것을 아시옵니까? 그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느니라. 너의 눈빛과 말 속에는 글을 아는 자의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자, 내가 가져온 그 봉투를 열어보거라.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래, 그것은 바로 내 노비 문서이다. 현우는 손에 든 문서를 내려다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비였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우야, 내게 묻겠다. 만약 네가 더 이상 노비가 아니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현우는 그 질문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희미한 열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러나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태준 대감은 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야, 그것은 이제부터 차차 생각해보거라.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그 노비 문서를 태우거라. 그 순간 옆에 있던 수아와 집안 식솔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진 눈으로 윤태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내가 너의 신분을 양인, 우로 면천 시켜주겠다. 현우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내가 직접 관청에 가서 너의 면천을 위한 문서를 제출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밤 내 손으로 직접 이 낡은 굴레를 태워버리거라. 현우는 노비 문서를 꼭 쥔 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노비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기에 그저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야, 이제는 힘쓰는 일 대신 다른 일을 해야겠구나. 오늘은 기분 좋게 푹 자두거라. 알겠느냐? 이 말을 남기고 윤태준 대감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아와 다른 식솔들은 현우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현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혼자 방으로 돌아온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촛불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노비 문서를 촛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종이 끝이 불길에 타들어가며 검은 재로 변하는 순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노비 문서는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변했고 현우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시원한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양인이 된 현우는 윤태준 대감의 뜻에 따라 학문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감은 직접 좋은 서책들을 마련해주고 자신의 서재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물심양면으로 그를 지원했다. 현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을 읽고 쓰며 학문을 익혔습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배움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마당가 정자에 앉아 글을 읽고 있는 현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현우 서방님, 이제는 제법 선비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더라도 저를 잊지 마십시오. 현우는 읽던 책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꼭 장원 급제하려는 것이 단순히 출세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데요? 혹 아버님이 시키셔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옵니다, 아가씨. 만약 제가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면 아가씨께 혼인을 청하여도 되겠습니까? 수아는 예상치 못한 그의 고백에 놀란 듯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미 현우에 대한 깊은 연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를 두고 어디로 갈 생각이었어요? 저는 서방님이 제 곁을 떠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현우는 수아의 대답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 두 젊은 남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바로 그때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윤태준 대감이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네. 아무것도 못 들었어. 윤 대감은 짐짓 모른 척하며 헛기침을 하고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미 두 젊은이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고 현우의 인품과 재능이라면 딸을 맡겨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잔칫날 수아에게 망신을 당하고 현우에 대한 질투심에 불타던 민주는 우연히 현우가 양인이 되어 과거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천한 노비 녀석이 내 자리까지 넘보려 해. 두고 보자. 내 너를 절대로 뜻대로 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과거 준비는 뒷전이고 어떻게든 현우를 곤경에 빠뜨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우와 수아가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자 질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양의 과거 시험장에는 전국의 수많은 응시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현우 또한 윤태준 대감의 배려와 응원 속에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아를 비롯한 윤대감 댁 식솔들도 모두 나와 그의 장도를 응원했습니다. 현우 서방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오십시오. 반드시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가씨.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현우가 막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건장한 포졸 2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그대의 이름이 현우인가? 예, 그렇습니다마. 무슨 일이십니까? 그대는 이번 문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분명 면천 절차를 거쳐 양인 신분이 되었으며
관아의 호적에도 정식으로 입적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렇지.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 되었지. 헌데 내 놈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내가 치르려는 문과는 오직 양반, 신분만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몰랐더란 말이냐. 너 같은 평민, 양인, 무과, 나 잡과, 시험에나 응시할 수 있지. 감히 문과 시험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랬습니다. 문과는 원칙적으로 양반 신분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태준 대감 또한 명문가 양반 출신이었기에 이 당연한 규정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응시 자격에 대해 미처 확인